잘 드셨어, 떡? 사람 몇 명 안 되니까 떡이라도 갖고 오면 다 나눠 먹는겨. 하나 많아봐. 뭐 나는 나 먹을 것도 없어. 그치? 조용히 숨어서 이렇게 고기 숙이고 밑에 이렇게 하나씩 끓여 먹어야 돼. 입 닦아가면서 먹어야지. 그래? 지금이 좋을 때예요. 사람 없을 때. 그죠? 많으면 못 나눠 먹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단한 데 있어요. 어디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 올해죠, 올해. 그죠? 모학원에서는 저녁 때 되니까 막 감자를 막 쪼았더라니까. 막 달아로. 한 달을 떼어서 그래야죠. 그게 막 뜨끈뜨끈하게 해온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 뭐 예를 들다가 하집 감자하고 뭐 감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수학여행분 한 분이 저녁 때 야간반이신데, 야, 그걸 쪼았는데 그것도 뜨끈뜨끈해 먹는다고 시간 맞춰서 갖고 왔는데 뜨끈뜨끈해요, 감자가. 이만큼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야간반 다 나눠 먹는 거야. 잔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원이 별로 안 되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야간반이. 야, 한 50명 돼봐. 감자 못 하죠. 근데 한 10명 되니까 진짜 갖고 와서 나눠 먹는데 대단하대, 진짜. 자, 거기 보겠습니다. 309페이지 환지처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환지처분. 그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 환지 아까 말씀드렸죠. 도시개발법 배우시면 아까 환지받은 토지를 환지처분하게 되면 걔는 양도가 아니라 했잖아요. 근데 그걸 처분하면 양도를 하겠죠? 그랬을 때 그 환지처분 받은 토지를 팔면 얘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그 얘기인데, 얘는 거기 뭐라고 되냐면 환지 전 토지 취득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 내가 땅을 가지고 있던 날,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1월 달에 할 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설명은 머리 아프죠, 조금. 그죠? 공법하는 것 같잖아. 그죠? 가뜩이나 지금, 그러잖아. 가만히 있어. 내일 하는 거 벌써부터 막 머리가 찌글찌글 아픈데. 그죠? 미리부터 하면 안 되죠. 그죠? 내일은 내일기로 가는 거죠. 오늘은 오늘만 하면 되는 거지. 그죠? 자, 해서 걔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지금 볼 거 없습니다. 취득시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개념이 그렇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313페이지 양도세 계산구조 표가 나오죠. 여기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는. 자, 일단 거기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근데 겁먹을 거 없어.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반절까지만 외워. 어디까지? 과세표준까지만 외우면 돼요. 이 순서는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외우셔야 돼요. 순서. 근데 몇 개 안 돼요. 근데 이것도 많다고 숨 넘어가. 외우라고 하면. 그러면 다른 건 그렇게 많이 외우면서, 그죠? 그러니까 313페이지 양도세 계산구조. 그래서 과세표준 계산구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우리가 세목의 과표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안 했는데, 양도세는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 과표 계산 순서를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 순서도 물어보고 막 그래요. 제가 1년 내내 이거 외우라고 하거든요. 근데 시험 보러 갈 때도 안 외운 사람이 있어. 참 대책 없죠. 말 참 안 들어요. 그죠? 자, 일단 보겠어요. 자, 과표는 어떻게 되나? 팔았어요. 그럼 파는 금액이 있겠죠? 그걸 뭐라고 그래? 양도가액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내가 10억을 받고 팔았어. 그러면 세금을 다 내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가서 장에 가서 물건 살 때 깎아달라면 안 깎아주면 뭐라 그래? 차비는 빼줘야지. 그럼 알았어. 차비 빼줄게. 하는 판에 얘는 이거 살 때 들어간 경비가 있잖아요. 뭐였죠? 그거를 빼줘야지. 그래서 뭐 해줘? 여기서 필요경비라는 걸 빼줍니다. 필요경비.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양도세는요, 팔았다고 세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가 나와야 돼? 남는 게 있어야 세금을 내는 거야. 안 남으면 세금 안 내요, 절대로. 얼마를 팔든. 얼마를 받고 팔아서 손해봤거나 차익이 없어. 그럼 세금을 낼 일이 없죠. 1억에 사서 1억에 팔았어. 세금 안 내고요. 그죠? 10억에 팔았는데 살 때 11억에 샀어. 손해봤죠? 세금 안 낸다. 그러니까 뭐가 내냐? 차익이 생겼을 때. 팔아가지고 뭐가 생기면 차익이 났을 때만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나면 세금 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걸 다 내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보유하면요, 막 가격이 막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물가도 올라가요, 물가도. 그죠? 10년 전, 20년 전 물가하고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가 상승분, 즉 명목상 소득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물가 상승분을 빼주겠다 해가지고 공제를 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란 말이에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래서 얘는 이름이 장기간 뭘 하면, 보유를 하면 특별히 공제를 해주겠다 그런 뜻이죠. 그럼 이거 딱 이 단어만 놓고 봤을 때 얘는 이걸 받으려면 뭘 일정 기간 뭘 해야 돼?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 보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최소 보유 기간이 3년 이상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공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특별이란 말은 너나 다 해주는 건 특별이 아니죠. 그 중에 누구, 이 중에 다가 아니라 그 수많은 별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뭐 그대를 만나 특별히 너만 이런 얘기 그죠? 자꾸 얘기하는 울컥하는데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특별공제. 그러니까 특별히 너만 그런 뜻이죠. 다 해주면 특별히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양도를 했다고 해서 모든 양도세 대상이 전부 다 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이런 뜻이죠. 그 중에 특별히 니네만 몇 개만 해주겠다 이런 거죠. 그게 장기부여 특별공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양도소득금액이라고 그래요. 양도소득금액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 보시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유도 3년 이상 해야 되고 공제 대상도 한정이 돼 있어. 차별하는 거죠. 그래서 뭐다? 너도 나도 차별 없이 몽땅 다 해주겠다. 그래서 기본공제예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라고 그래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그러니까 이 기본공제는 누구나 다 해주는 거죠. 누구나 다 해줘. 차별 없이. 그리고 나면 뭐가 나와? 과세 표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순서예요. 몇 개 안 됐죠? 자, 이때 필요 경비는 내가 뭐 한 금액, 취득한 금액 당연히 빼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적 지출. 그리고 양도할 때 들어간 양도비. 이렇게 해서 이걸 포함해서 뭐라고 한다? 필요 경비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취득할 때 취득한 금액 빼주고 그리고 각종 지출 비용도 빼줍니다. 자본적 지출에 의해서. 대표적인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아파트 사가지고 베란다 확장 공사했어요. 그죠? 돈 들어갔죠? 그거 입증하면 빼줍니다. 자본적 지출. 뭐 그런 것들이죠. 리모델링 했다든가. 그러니까 입증을 해야 돼요. 서류상으로 뭐 세금 계산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장판 교체했다든가 타일 교체했다든가 변기 교체했다든가 막 그죠?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 페인트 칠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 자본적 지출은 이 지출로 인해서 그 자산의 가치가 증가가 되는 지출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페인트 칠했다고 해서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 그럼 뭐 어차피 또 뺏겨주면 소용없으니까. 여자가 똑같죠. 여자분 얼굴에 지금 했잖아요. 지우면 원위치거든요. 그죠? 이걸 했다고 해서 막 가치가 확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 일시적 현상이잖아요. 지우면 원위치, 지우면 원위치. 그죠? 그런 거죠. 걔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안 돼. 그리고 얘는 양도비. 양도했을 때 들어간 비용이죠. 대표적으로 뭐 중개사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뭐 공증비용, 양도세 신고서 작성 비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필요경비 항목을 우리가 다 배웁니다. 시험에 나왔죠. 작년하고 올해도 나오고, 그죠? 이 부분이. 연장 3년 안 나오겠죠? 그죠? 근데 기본만 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그래서 이 세 개를 합해서 뭐라 한다? 필요경비 그래요. 이 순서를 외우시라는 거지. 왜냐? 시험에서 가장 기본으로 이걸 물어봐요. 양도가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면 양도소득금액이다. 이렇게 돼요. 그럼 맞아 틀려? 양도가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하면 양도소득금액이다. 눈뜬 장님이요. 눈뜬 장님이. 여길 봐요. 양도가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하면 양도소득금이다. 맞아 틀려? 여기서 빼야지. 야, 안 보여 이게? 누가 아니요? 아니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주면 양도차익이라 하고 그 차익에서 장기보유를 하면 양도소득금액이죠. 그러면 얘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를 빼는 거지 장기보유 특별 여기서 빼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런 걸 물어본다니까. 그러면 얘는 그냥 구구단하고 똑같은 건데 이걸 못 외우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관련된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문제 자체가. 그죠? 이 순서 가지고 물어보는 게. 뭐 지출로 나온 게 여러 건데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OX. 지금 짚어가면서 얘기하고 있잖아. 짚어가면서. 짚을 때는 뭘 보는 거예요? 짚을 때는 여기를 쳐다봐야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한 금액, 그게 뭐예요? 얘잖아. 그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시험을 그렇게 낸다니까, 시험을. 그러면 이 순서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자, 이거 보세요.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마지막 공제 항목은 뭘까요? 그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또 마지막에 꽂혀가지고 마지막 기본 그러면 안 되고 소득 금액 계산 시 마지막은 예고 과표 계산 시 마지막 공제는 기본 공제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순서와 관련된 것들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얘가 만약에 나왔어요. 지문이 뭐가 하나가 근데 그 지문 하나가 아닌 거예요. 왜? 그 지문 하나를 내가 잘못 이해해서 맞는 지문이 틀렸다고 해버리면 걔 때문에 그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5개 지문이 나온다고 해서 하나 정도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왜? 어차피 내가 이거 하나 잘못 이해하면 걔 때문에 오해해가지고 문제를 틀려버리는 건데 그럼 이런 걸 틀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내용에 보면 이 필요 경비 얘기하고요. 장기보유 특별군이 기본 여기서 문제가 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전체 순서하고 이 내용 중에서 두 문제는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내용이 꽤 많아요. 필요 경비 얘기도 많고요. 올해 같은 경우 계산 문제도 여기서 나왔어요. 이거 양도차익 계산하는 게 나왔거든요.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하는 거. 근데 계산 문제는 항상 양도세에서 나와요. 거의. 물론 우리 신경 쓸 거 없지만 왜 찍을 거니까 아예 신경 안 쓰지만 그죠? 아직 계산 문제는 머릿속에 지워버려. 세법은. 뭐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나오면 원다. 찍어. 이렇게 가면 돼. 근데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찍었더니 거기 꽂혀가지고 학교론 시간에 막 하는데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왜 그러니까? 난 찍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끝나든가. 누가 그러냐. 세법생이 찍으라겠대. 내가 언제 학교를 찍으라겠어. 세법을 찍으라겠지. 진짜 말을 좀 똑바로 해. 끊어먹지 말고 중간에 끊고 그냥 대충 이거만 얘기하면 중간 과정을 얘기해. 결 이렇게 가지 말고요. 중간에 이랬다 그냥 찍으라겠대요. 마치 내가 찍으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내가 왜 학교를 찍으라고 얘기를 해. 그죠?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 등기법 찍어, 등기법 찍어버려, 어려워. 그다가 일러 가서 내일 모레 오걸랑 세법선생님 등기법 찍으라겠다는데요? 일러라니까요? 근데 전화 오면 내가 전화를 스팸 걸어보면 돼요. 스팸 걸어놓고 안 받으면 되는 거야. 신경 안 쓰대. 그죠? 받아도 돼. 내가 그 유일하게 이기는 게 거기 구무시라니까. 그죠? 거긴 내가 이기니까 상관없어요. 등기법만 빼고는 내가 다른 사람들은 좀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순서를 꼭 암기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순서 별거 없죠. 파른 금액에서 경비 빼고 남았을 때 세금을 내요. 그리고 물가 상승분 빼주고 그 다음에 차별 없이 누구나 다 해주는 기본 공제하면 과세 표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세율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실거래가 방식입니다. 실거래가. 당연히 실제 거래된 금액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 게 기본 원칙으로 갑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얘가 실거래가로 가죠. 그럼 얘도 실거래가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얘가 실거래가 가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까지 포함해서 경비를 빼주는데 문제는 뭐다? 이 실거래가는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실거래가가 인정이 안 되거나 확인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취득가액 같은 경우는요. 15년 전에 샀어. 15년 전에. 그죠? 그럼 실제 취득 금액을 입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계약서가. 계약서가 없을 수 있죠. 그리고 15년 전에는 그때는 막 다운 계약서 이런 거 많이 썼거든요. 옛날에 2007년도 이전에는요. 거의 대부분 다운 계약서를 써요. 근데 그때는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냥.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했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내가 15년 전에 샀는데 그때는 뭘 샀어? 다운 계약서를 썼단 말이에요. 실제 거래 계약서 있어 없어? 없어요. 왜? 검인 계약서가 넣은 것밖에 없는 거야. 실거래 계약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있으면 누가 잘못한 거냐면 중개업자가 중개를 잘못한 거예요. 그 실거래 계약서를 없앴어야 되는 거예요. 이딴 얘기는 계약서 원래 계약서 주고 검인 계약서 다시 써서 신고했다는 얘기죠. 그런 거 하면 안 돼. 왜?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나중에 그 다운 쓴 사람이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5억에 샀는데 계약을 3억에 썼어. 이번에 6억에 팔아. 실제는 차익이 1억인데 계산서는 3억이 나와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버려? 옛날 그 실거래 계약서가 신고해버려. 국세청에다. 그럼 국세청은요. 그걸 받아줄 거야 안 받을 거야? 받아줘요. 왜? 어차피 그 사람은 양도세 포탈한 게 아니잖아. 지방세에 찌득찌득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걔는 양도세가 중요하니까 누가 죽어? 그 전에 다운서가 팔은 사람이 죽는 거야. 왜? 걔는 세금 포탈한 거죠. 그럼 그 차액에다가 가산세까지 붙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는 거야. 근데 실거래 계약서가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죠? 그거 없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그걸 할 때는 정확히 해줘야 되는 거죠. 원래는 잔금 칠 때 실제 거래 계약서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죠? 그걸 찢어버려야 돼요.
양쪽 다 받아 찍고 그 검익에서 하나만 가지고 갔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그냥 놔두고 뭐만 한 거야? 그것만 준 거지.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그럼 나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실거래 신고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애초에 약속이잖아요, 둘이. 그 당시 약속에 지만 살겠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 심리가 세금이 왕창 나오면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은 에이 그래 서로 약속을 지켜야지. 근데 세금이 한 3억 차이 나. 그러면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고 하는 거지.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다 보니 얘가 실제 거래 계약서가 없을 수가 있어. 확인이 안 될 수가 있고, 얘도 실거래가를 신고했는데 인정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서류가 미비하거나 그랬을 때는 그러면 얘를 계산 어떻게 했냐. 실거래가 없는데 그런 얘기죠. 이때 하는 게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추계조사 결정 경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이 되지 않으면 이때는 뭐 한다? 얘네들을 실제 거래가율로 봐서 양도 차익을 계산해 주겠다라는 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된다. 실제 금액이.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책 볼 거 없어요? 못 찾아. 제가 말했죠? 책 보지 말라고. 책 찾으면 못 찾아요. 그래서 극적으로 찾았어. 그럼 저는 딴 데 하고 있어요. 그건 안 해야 돼. 그죠? 항상 한 발 늦어요. 찾았는데 나는 다른 거 하고 있어. 그럼 또 찾아야 돼요? 그럼 계속 하루 종일 와서 뭐만 하는 거예요? 뒷북 치다 가는 거예요. 책만 찾다가. 그럼 뭐들 여기 앉아있어. 이따 집에 가서 동영상 들으면서 책 찾으면 되지. 그게 차라리 편하지. 누워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뭐 왜 여기 와서. 예? 자, 취득가액이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네들을 실거래가로 봐서 양도차익을 계산했다 그런 건데, 첫 번째 순서가 이런 게 있어요. 매매 사례 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매매 사례 가액.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거는 없어요. 근데 내가 취득하기 전후 3개월 이내에 나하고 비슷한 매매된 사례 금액이 입증되는 게 있으면 걔를 내 부동산의 실제 취득 금액으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있으면. 그죠? 자, 이게 없어. 그러면 감정가액이 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취득할 당시에 취득을 해가지고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은행에 담보로 넣으려고 감정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 그 감정가액은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하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감정가액이 있으면 얘를 실거래가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이게 없다. 그러면 환산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환산가액. 얘는 말 그대로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럼 뭐 지금 여기서 그 내용까지는 알 것 같고, 이것도 없으면 이제 마지막에 뭘로 가? 기준시가로 갑니다. 기준시가. 이렇게 적용을 해요. 자, 이게 시험에 은근 잘 나와요. 근데 나왔다 그러면 얘는 그냥 서비스 문제예요. 왜? 얘는 딱 뭘 기억하시느냐. 순서가 중요해요. 얘가 이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돼요. 매가만기야. 매가만기. 매매, 감정, 환산. 이게 뭐예요? 얘도 있고 얘도 있어. 그럼 뭘로 가야 돼? 매매 사례 가액이 우선이고, 없으면 감정, 없으면 환산, 없으면 기준시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적용 순서가 바뀌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취득가액이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추계조사 결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매, 감, 환, 기 순서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양도가액이 실거래가가 인정이 안 된다. 그럼 이게 똑같이 가요. 매매 사례 가액. 매매 사례 가액. 있고, 그 다음에 감정가액. 없으면 얘기해요. 얘는 그냥 매, 감, 기. 차이점이 뭐예요? 환산가액인 누구만 있어? 취득가액만 환산가액을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환산이란 말은요, 바꾼다는 얘기죠. 그럼 환산은 과거의 금액을 양도 당시 시점의 금액으로 환산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과거 금액이 어떤 거예요? 취득가액이 옛날에 산 거니까. 그러니까 이 금액을 양도 시점의 금액으로 환산하는 거죠. 근데 양도가액은 지금 파는 거잖아요. 근데 양도한 지금 당시인데 그걸 다시 환산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환산은 여기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처음에 나올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 적용 순서 아니면 이 환산가액은 취득가액만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문제가. 근데 얘가 은근 잘 나와요. 그 정답인 경우는 여러 번 있어요. 얘는 꼭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 얘가 확인이 안 되면
매감환기. 양도가액은 매감기. 그리고 환산가액은 누구만? 취득가액만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시험에 이것만 물어보는 경우도 나왔었어요. 20회 기출문제로. 박스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했을 때 적용 순서 옳은 걸 고르죠. 매감환기. 그냥 고르면 되는 거예요. 기억, 니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이것도 나왔어요. 틀린 지문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지만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땡. 틀렸죠? 왜? 바뀌었잖아. 이거 외에는 낼 게 없어요, 얘는요. 근데 나오기는 잘 나와요. 지문으로 단독으로 나올 때도 있고 이게 지문상으로 잘 나오니까 얘는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지. 매감환기, 매감환기, 환산은 취득가액만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314페이지 양도차익 산정해가지고 그 박스에 이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양도차익이라고 돼 있죠. 그 양도가액 보면 박스에 원칙 뭐라고 돼 있어요? 실지거래가액 적용 예외 뭐라고 돼 있어요? 추계결정가액 적용이라고 돼 있죠. 그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추계조사 결정 경정이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매감환기, 매감환기 그 얘기죠. 원칙 그렇고 필요경비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양도차익. 그래서 실거래가 뭐 하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실거래가 확인 안 되면 오른쪽 2번에 확인 안 되면 추계결정 경정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순서가 나와 있는데 그게 우리 교재 뒤쪽에 어디 있을 건데요. 순서가 나오는 게 매감환기, 매감환기는 뭐 어차피 적어 보시면 돼요. 어디 보시냐면 323페이지. 그죠? 323페이지. 거기도 있고요. 323페이지 보면 323페이지 거기 밑에 맨 밑에 보면 4번에 기준시가 박스 하나 있죠. 거기 나오면 양도가액 적용 순서, 취득가액 적용 순서 나오죠. 매감기, 매감환기, 그죠? 그 순서를 꼭 적용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그걸 잘 보시면 돼요. 다시 가서 315페이지. 그럼 이제 얘가 추계조사 결정은 양도차익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필요경비거든요. 필요경비. 필요경비가 취득가액, 그리고 뭐 자본적 지출, 양도비 이 세 개가 필요경비잖아요. 그러면 항목이 되게 많아요. 거기 315페이지 보면 양도가액 나와 있고 넘어가면 취득가액 해가지고 316페이지 거기 많이 있죠. 뭐 타인의 매입한 자산, 뭐 취득에 관한 어쩌고 돼 있고 오른쪽 어디까지 317페이지까지 나와 있고요. 또 넘어가면 318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또 나와 있죠. 항목이 319페이지에 나와 있고 넘어가면 320페이지 양도비가 나와요. 그럼 얘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다겠죠? 그러면 문제가 그거예요. 이거는 필요경비에 포함이 되니 안 되니 맞았니 틀렸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다 외워야 되는데 못 외우죠 그거. 그죠? 근데 다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나중에 이제 여기 제가 수업 시간에 여기 몇 개 써드려요. 필요경비 잘 나오는 거 시험에. 그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년은 나고 재작년 시험도 전부 다 거기 일반적으로 나왔던 지문들이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 안 돼요. 작년에 올해 연장 나왔었기 때문에 올해는 뭐 내년 시험에는 이 필요 경비를 3년 연장 내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그죠? 나와도 특별한 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교재 보고 겁먹을 건 없어요. 다 외울 거 아니니까, 그죠? 나중에 제가 따로 써드리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항목에 몇 가지 있어요. 그것만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거기 교재는 볼 필요 없다. 혼자 보면 골 때리는 거야. 왜 이걸 막 다 보고 한다고 쳐봐요. 잘 나오지도 않는 거 외운다고 이거 해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수업을 드려야 되는 거, 그죠? 자, 그럼 경비 얘기는 뭐 그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쭉 넘어가. 뒤에 뭐 다 있는 거 보지 마시고. 쭉쭉 가요, 쭉쭉. 그죠? 쭉쭉쭉쭉쭉 넘어가시면 돼요. 저기 가면 327페이지 가면 그 고가주택이란 말이 나와요. 고가주택. 그죠? 그 개념만 한번 알고 갈게요. 고가주택. 그냥 해석해 보세요. 고가주택이 뭐겠어요? 비싼 주택이에요, 비싼 주택. 도대체 얼마가 비싼 거냐? 그런 거죠. 여러분이 집을 팔았는데 양도가액이 실거래가로 9억이 초과되면 걔를 뭐라 그래요? 고가주택이라 그래요. 고가주택. 그러니까 고가주택이 뭐냐? 그러면 그냥 실거래가로 9억 초과. 여러분이 집을 팔았는데 10억에 팔았다. 10억에. 그럼 뭐요? 고가주택이에요. 고가주택. 그죠? 자, 그러면 이 고가주택은 여러분 1세대 1주택이에요. 2년 부였어. 비과세죠. 근데 10억에 팔았어요. 고가주택이죠.
얘는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비과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비과세. 고가주는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보세요. 얘가 비과세가 안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예요? 자, 갑은 9억에 팔았어. 을이요. 얘하고 둘이 라이벌이에요. 근데 난 너보다는 더 받아야 돼. 그래서 얘가 좀 더 받았어요. 자, 이렇게 받았어. 얘가 이겼어요. 더 받았잖아. 얘는 고가주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는 고가주택. 그럼 얘는 비과세가 되고요. 얘는 비과세가 안 돼요. 이잖아. 그죠? 그러면 을 입장에서 볼 때는 열받죠. 억울하잖아. 왜? 아니 내가 고가주택이라 비과세가 안 되는 걸 이해를 해요. 근데 10원 넘어갔다고 해서 이 9억 10원을 다 세금을 내라 그러면 얘는 형평성이 좀 안 맞죠. 얘도 비과세 요건 충족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형평성 차원에서 얘도 어디까지는? 9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줘요. 원칙은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고 나머지 초과되는 금액만큼만 양도세를 과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은 양도차익 계산 방식이 일반적인 부동산하고 좀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 계산 문제 나온 게 그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문제였는데 약간 복잡하게 나왔죠. 그래서 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냥 다 찍어서 맞추는 거지. 그죠? 얘가 기본으로 하면 되게 쉬운 문제였는데 좀 약간 난해하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풀 수가 없었죠. 그죠? 어쨌든 고가주택 개념만 이해하고 계세요. 뭘 고가주택을 한다고? 실거래가로 양도차익이 얼마? 9억을 초과하는 걸 뭐라고 한다? 고가주택이라고 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받을 수 없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교재는 그 고가주택 계산 방식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327페이지. 박스 있죠? 뭐 이렇게 구한다. 그런 얘기죠. 별 얘기 없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그냥 간단하게 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10억에 팔았어요. 양도가액이. 그러면 고가주택이죠. 근데 얘가 필요 경비가 5억이에요. 그럼 양도차익이 얼마예요? 5억이잖아요. 그럼 원래는 이걸 세금을 다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고가주택이잖아.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요? 9억까지는 비과세 해준다겠죠. 그럼 이 5억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얘가 지금 얼마에 팔았어요? 10억에 팔았죠. 그 중에 9억까지는 비과세 해주죠. 그럼 세금을 내는 건 10억 중에 1억만 내요. 그죠? 그럼 얘는 10분의 1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 얼마야? 5천만 원. 그럼 얘는 이만큼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실제로는 4억 5천은 뭘 받은 거야? 비과세를 받은 폭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만 과세하는 거예요. 이게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20억에 팔았다? 그러면 양도차익 나왔죠? 그러면 20억 중에 얼마까지 비과세죠? 9억까지는 비과세. 세금 내는 건 얼마예요? 20억 중에 11억. 그럼 20분의 11을 곱해주는 거고. 30억에 양도했으면 30분의 9는 비과세, 세금 내는 건 30분의 21 이런 식으로 간다. 그렇게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고가주택은.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고가주택이 세금을 되게 많이 내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일반은 3년, 1년에 3% 해주는데 얘는 8%씩 해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지. 왜? 어쨌든 얘가 비과세 대상인데 세금 내는 것도 열받는데 거기다 왕창 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분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고가주택이 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겠어요. 넘어가시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 보지 마세요. 그냥.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양도차익이 이제 결정되면 여기서 뭘 빼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해주면 됩니다. 그죠? 거기서 이제 330페이지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말이 나오는 거죠. 제 이름이 장기. 뭐라고요? 보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뭘 해라고요? 보유를 해라, 보유를. 이때 보유는 최소 몇 년? 3년 이상. 그러니까 3년이 안 되면 장기 보유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공제라고요? 특별공제. 특별.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양도세 과세 대상이요. 토, 컨, 부, 기 이렇게 돼 있고요. 주식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파생 상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 장기 보유 특별 얘는 안 돼요. 얘는. 뭐만 돼? 토지 건물만. 토지 건물. 그리고 입주권. 요거만 돼요. 그죠? 뭐라고요? 토지, 건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물어볼 때 주택은 되냐고 물어보는데 주택은 당연히 됩니다. 주택은 당연히 되죠. 그래서 당연히 됩니다. 이 토지 건물 입주권. 요것만 공제 대상이에요. 나머지는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몇 년을 보유는 받을 수 없다. 부동산만 되는 겁니다. 토지 건물 그리고 뭐 조합원 입주권 이렇게 되는 거죠. 입주권. 자, 이때 여기서 나중에 이런 거 배워요. 우리가 거주자 비거주자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거주자가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그렇게 대답하는 게 맞아요. 지금은 그죠? 근데 뭐 한 내년 막 5월달, 6월달 갔는데 갑자기 거주자가 뭐냐니까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해버리면 골 때리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배웠을지 몰라도. 이거는 말 그대로 해석하면 거주자가 사는 그 집에 사는 사람 맞아요. 근데 세법상 거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얘는 우리나라에 나중에 있어요. 교재 있는데 그냥 보세요. 쓰지 말고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어. 그리고 거주자예요. 그럼 여러분은 거주자 맞죠? 네. 불법 체류자 아니죠? 그죠? 있거나 또는 1년 중 183일 이상 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그래요. 이거 나중에 교재에 있어요. 그냥 볼 거 없어요. 쓰지 마세요. 나중에 다 알게 돼 이거는.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거주 그죠? 했다는 그럴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해서 183일 이상 주된 생활 근거지가 있었던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거주자로 봅니다. 날짜가 왜 182일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3일이냐? 365일을 나는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반올림한 거예요. 182.5일을 반올림해서 183일이야. 반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83일 이상.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얘는 거주자라고 그래요.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분을 나중에 잘 하셔야 돼. 소득세 파트에 사실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설명을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교재를 잠깐 보면 앞쪽에 나온 김에 어디를 보시냐면 소득세 파트에 가면요. 그 270페이지 가면 270페이지. 그렇죠? 270페이지. 박스 있죠? 5번. 거주자 해서 뭐라고요?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뭐라고 한다? 거주자 그러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둘의 차이점은 오른쪽에 납세 의무 범위라고 돼 있죠. 거주자는 국의 모든 원천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는데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주자 맞죠? 그럼 여러분이 외국에 나갔다가 라스베가스 갔다가 이걸 딱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 빠칭코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 소득이 생겼죠? 네. 그러면 외국에서 돈을 버는 거잖아. 네. 우리나라에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왜? 거주자니까 국내외 소득 그런 뜻이야. 비거주자는 걔네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외국인. 걔들이 우리나라 와서 돈을 벌면 뭐는 내고 가야 돼? 세금은 내고 가야지. 세금은. 그 얘기야. 그 차이가 있는 거지. 그 차이가. 그죠? 그러니까 납세 의무 범위가 달라요. 근데 어쨌든 이 말이 많이 나와요. 앞으로. 그러면 이때 거주자는 지금부터는 뭐라고 해야 돼? 거주자가 그러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요. 우리 양도세 비과세 가면 이런 말 있어요. 양도세 비과세 받으면 1세대 1주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세대 구성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럼 세대 구성할 때 얘가 거주자로서 누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이들과 동일한 주소 거소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하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내가 세대 구성이 비과세 받으려면 거주자이면서 누가 있어야 돼? 배우자가 있어야 돼. 그럼 이 말이 내가 비과세 받으려면 그 집에 살고 있으면서 배우자가 있어야 1세대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럼 뭔 뜻이야?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180도 거소를 둔 자로서 배우자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비거주자는 세대 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거주자가 많이 나오죠. 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길게 생각돼요. 그럼 이 말은 뭔 뜻일까요? 나온 김에. 거주는 무슨 뜻이에요? 거주한다고 그러죠. 거주. 여러분 이번에 양도세 개정된 것 중에 지난번에 9월 달에 양도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2년 보유에 2년 거주라는 게 있어요. 2년 보유에 2년 거주도 해야 비과세가 된다. 그 개정상이에요. 그 집에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에 살아야 돼요. 그럼 거주 기간이라고 나오면 그 집에서 몇 년 동안 살았냐. 네가 보유 비과세 받으려면 2년 보유하고 거주도 2년 이상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보유와 거주는 차이가 뭐냐면, 우린 지금 2년 보유라고 돼 있잖아요. 2년 보유만은 비과세 되잖아요. 보유는 뭐냐면, 내가 그 집을 사가지고요, 내 앞으로 등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입주를 못하고, 지방으로 발령나는 바람에 전세를 주고 내려갔어요, 지방에. 한 번 더 들어가지고 등기만 치고 들어가 입주도 못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2년 지나고 그 집을 팔면 나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보유했잖아. 그러니까 보유는 등기부상 명의만 돼 있으면, 그리고 세월만 흘러가면 보유예요. 들어가 사는 건 상관없이. 근데 거주는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는 등기부상, 공부상으로 따지고,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전출일로 가요. 그러니까 얘가 센 거지. 왜? 얘는 들어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개정된 게 그거죠. 개정사항이. 그죠? 2년 뭐 2년 거죠. 근데 여러분 겁먹을 거 없어요. 여러분 해당 사항 없어요. 그 이번에 세법 개정된 거, 그 해당되는 데는 다 저쪽 위에, 그죠? 수도권이 이런 데만 얘기하는, 여러분 상관없어요. 지방은 상관없어요. 그 서울시 이런 데요. 서울특별시 이런 게. 이번에 세법 개정된 거 이제 다 그런 거예요. 이번에 개정되면 전부 다 열어보는 관계, 원주는 관계 별로 없어. 왜? 조정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만 해당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죠? 이게 들어가 살아야 된다. 거주만 하면 그건 들어가 산다는 얘기고, 보유는 말 그대로 공부상의 취득일로부터 양도 이런 얘기죠. 요 개념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누한다는 거예요. 거주자도 되고, 비거주자도 다 받을 수 있다. 이건 다 해주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인데 3년 이상 이렇게 가죠. 그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건 안 돼. 미등기는 안 돼요. 미등기는 무조건 안 돼. 왜? 이거는 뭐 등기를 안 하고 몰래 팔아먹다가 있는데 걔를 장기해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해줍니다. 그죠?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세법 개정을 통과되면 여기 추가되겠죠. 뭐 조정지역 어디는 뭐 다주택은 2주택은 뭐 안 돼, 뭐 다주택전 안 해주고 뭐 이런 거 나오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아직 안 됐으니까 요렇게 개념만 알면 됩니다. 어차피 이건 기본 틀로 가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토지, 건물, 그리고 뭐라고 됐어요? 입주권 나오잖아요. 입주권. 자, 이 입주권을 개념을 한 번만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 몇 번 할 건데 한 번이라도 더 듣는 게 좋죠. 자, 여기 집 있어요. 갑이 이 집 주인이에요. 그 얘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들어가요. 그죠? 그럼 나중에 공법 배우시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반드시 무엇을 설립해야 되냐면 조합을 설립해야 돼요. 조합. 얘가 조합을 설립했어요. 그죠? 하면 자, 얘가 요 조합의 재건축에 동의하게 되면 얘가 뭐가 돼요? 이 조합의 조합원이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얘가 해서 이거 공사를 하죠. 그럼 우리 정비법에 보면, 도정법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절차가 나와요. 정비사업 절차가 나와. 그럼 어쩌고저쩌고 하면,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 하잖아요. 그럼 막 TV 보면 겁나 시끄럽죠. 막 뭐 하고 막 경축 막 붙어요. 뭐 받았다, 추진위원회 결성했다, 승인 떨어졌다, 조합 설립했다, 인가 떨어졌다, 뭐에 막 돼요. 다 필요 없고요. 얘가 실제로 사업하려면 이게 붙어야 돼요. 경축, 관리처분 계획인가?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나중에 정비법에 보면 나와요. 거기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떨어지면 행정 절차는 끝난 거예요. 근데 뭐만 하면 돼? 푸시고 지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게 관리처분 계획인가예요.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자, 얘가 해서 인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철거하죠. 네. 그러면 집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갑이 저 조합의 조합원이잖아요. 네. 얘한테 뭐 한다는 거? 저게 완공되면 거기에 다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그게 뭐요?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요게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세법의 조합 입주권은 뭘 말한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말합니다. 이걸 팔면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얘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거 나중에 이제 뭐 보유기간 같은 거 나중에 설명할 건데 여기서 입주권은 요걸 말한다. 요렇게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죠? 요걸 우리가 뭐라 그래? 입주권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 입주권 얘기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말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되면 공제주죠. 그럼 얼마나 주느냐? 공제. 도대체. 공제율이 나와요. 공제율. 자, 일반적인 경우는 아까 몇 년부터 받아요? 3년부터 받죠. 얘가 물가 상승분 빼주는 건 1년에 3% 해줘요. 그래서 3, 3은 10. 3, 3은 10. 오늘부터 누구로 보면 3, 3은 뭐라 그래? 10. 그래야 돼요. 집에 가서 아들내미가 뭐라 그래? 엄마, 3, 3은 10. 언제까지? 내년 시험 끝날 때까지 3, 3은 10. 10%부터 해줘요. 그래서 3, 4, 12, 3, 5, 15, 3, 6, 18 이렇게 가요.
그래서 10년 넘어가면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어요. 더 이상은 안 해주죠. 그러니까 10년 보유한 사람과 20년 보유한 사람 공제율은 같아요. 왜? 계속해주면 국가는 남는 게 없죠. 뭐 33년 보유했어. 그럼 99%. 그럼 비과세는 똑같죠. 그러니까 10년 넘어가면 최대치가 얼마야? 30%까지만 해줘요. 더 이상 안 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예외가 있어요. 1세대 1주택. 이거 나중에 이제 좀 더 할 건데요. 개념만. 얘는 1세대 1주택이래요. 그럼 장기보 해준대. 그럼 얘는 보유기간 몇 년이에요? 3년 이상 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 1세대 1주택 3년 보유했대요. 그럼 뭘 받아야 돼? 비과세를 받아야죠. 원래 비과세잖아요. 근데 장기 보유를 해준다는 얘기는 내가 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유해서 비과세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못 받는 1주택을 말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 대표 주자가 고가주택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뭐예요? 공제를 많이 해주겠다. 왜? 세금 내는 것도 억울한데 많이 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많이가 얼마냐면 1년에 8% 해줘요. 8%. 38은 24 이렇게 가요. 그럼 최대 얼마까지? 10년 넘어가면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어요. 80%. 그러니까 얘가 고가주택이라 해도 10년 이상 보유해버리면 장기 보유 특권을 엄청 많이 받죠. 그러니까 실제 세금 내는 거 별로 안 돼요. 얼마? 생각보다 많이 안 내요. 옛날 어떤 분이 12억에 팔았대요. 근데 취득 필요금 2억밖에 안 돼요. 고가주택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세금 엄청 나올 것 같죠? 근데 그분이 10 몇 년 보유했대, 그 집을. 세금 얼마 나올 것 같아요? 1,000만 원도 안 나와요. 양도차익 10억이잖아. 그죠? 10억인데 세금은 1,000만 원도 안 나와요. 왜? 10억인데 여기다가 그 사람이 12억에 팔았으니까 12분의 얼마? 9는 비과세고 세금 이것만 내잖아. 4분의 1만 내잖아요. 2억 5천이잖아요. 여기다가 장기 보태면 80%를 받아요. 2억 5천에 8이니까 80%니까 얼마야? 8, 26, 8, 5, 40? 2억 원 빼줘요. 그러면 얼마 나와? 5천 나와, 5천. 여기다가 기본지 250은 4,750이 과표예요. 그럼 여기서는 10억인데 과표는 얼마 나와? 4,750만 원밖에 안 돼요. 왜? 장기 보유 특별공제 10년이니까 80% 받아버리니까 별거 없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게 있다. 그죠? 보시면 돼요. 이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다. 그러면 돼요. 이 숫자 같은 거 외우지 마세요. 지금. 네. 다시 가서 어디 보시냐면 아까 330페이지. 그 양도소득금의 계산이라고 돼 있죠? 1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적용한다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장기 보유 특별 물적 공제에서 부동산 장기간 보유하면서 영생 보유익과 양도소득 뭐 어쩌고 해서 뭐 과중한 세부담의 부동산 시장 동결을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공급을 해서 뭐 어쩌고 물가 상승 이런 얘기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세법은 무조건 막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막 그냥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 뭘 재고하고 막 뭘 하고 하면 우리는 안 중요해. 세법은. 그냥 이런 국민교육 헌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거 써놓은 거예요. 그냥. 이거 보고 웃는 사람들은 연식이 되신 분들이에요. 이 국민교육 헌장이 우리 초등학교 때 외웠었거든요. 나는 역사적 사명 이 땅에서 전황의 빛나라 얼굴 해가지고 뭐 국가 뭐 어쩌자 1968년 12월 5일 해가지고 막 외웠었거든. 근데 그 외운 사람들은 연식이 최소 70년 초반에서 60년대 여기 해당되는 거죠. 자기는 막 점당 해놓고 막 해놓고서 막 갑자기 그걸 외운다. 그러면 연식 된 거예요. 말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와. 자기도 모르게 말하는데 뜩 나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와이프하고 저는 느낄 때 제 와이프랑 나이 차이 좀 나는데 세대 차이를 저는 못 느끼는데 집사람은 그것도 깜짝깜짝 놀라요. 언제? 제가 가요 무대를 보면서 노래를 따라 불러. 가요 무대 보고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자 횡단무도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김정구 선생님이 두만강 뭐 이러고 막 그리고 이상한 노래 막 따라 가수도 제가 가수 보고 쟤 누구네 그러면 저런 사람이 누구냐 저게 누구냐 이래요. 그때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세대 차이 난다고. 그죠? 평소에는 모르겠는데 그죠? 많이 차이 안 나요.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차이 나니까. 10손가락 안 넘어가요. 그 사람이 아니죠. 그럼 인간이 무슨 10손가락 넘어가면 그게 도둑놈이지.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살아보니까 똑같아. 8살 차이나 100살 차이나 나 똑같아. 어차피. 그래서 어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치? 자. 이게 좋아하는 걸 뭐요? 네, 너무 좋아요. 자, 2번 공제대상. 조용히 하세요. 여기 저기 녹화하기 때문에. 자, 2번 공제대상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장기 보유 특별공제대상은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적용한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기본공제가 같이 나오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문제에
뭐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이렇게 나와요. 그건 틀렸잖아요. 근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할 때 이름이 장기 뭐라고 돼 있어요? 보유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보유를 해야 되는 거야. 이름 자체가 나는 보유해라고 이름을 써놨잖아. 장기 보유. 그러니까 보유기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공제 대상에는 특별히니까 한정돼 있죠. 그럼 나중에 기본공제는 다 돼요. 몽땅 다 돼. 왜? 기본이 뭐야? 누구나 똑같이 해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두 개 비교해서 문제가 나올 때 있어. 이런 건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왜? 아,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어. 제목만 봐도 장기 보유니까 얘가 보유기간 채워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밑에 330페이지 맨 밑에 3번. 장기부의 특별공제 배제 대상이라고 돼 있죠? 미등기 안 되죠? 미등기. 2번 토지건물 조합은 입주권 이외에는 당연히 토지건물 입주권만 되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안 되겠죠. 필요 없는 얘기고 미등기는 받을 수 없다. 참고로 비사업용 토지 아시죠?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부에 될까 안 될까요? 비사업용 토지가 뭐예요? 비사업용이 말 그대로 비사업용, 사업용이 아닌 거. 대표 주제가 나대지. 나대지가 원래 이름이 아무것도 않고 나자빠져 있는 땅이란 뜻이거든요. 나자빠져 있는 땅, 그죠? 그러니까 이런 뭐 빈둥빈둥 노는 땅이죠. 건물을 없고. 그게 비사업용 토지예요. 걔가 장기부의 특별공제 받을 수 있죠. 이거는 나중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게 원래 안 되던 게 개정돼가지고 작년부터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4번 장기부의 특별공제 계산에서 일반적인 경우 해가지고 장기부의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에 거기 중요한 얘기 나오네요. 뭐라고 돼 있어? 양도 차익. 자, 여기 보유액 나오죠? 10%, 30%. 어떤 금액에 10%, 30% 한다? 양도 차익이에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 1억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10%, 이거에 10%,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빼준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양도 가액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근데 엄청 틀려요. 왜? 막 이거만 해요. 양도 가액에 3년이면 10%, 그러니까 3, 3은 10. 맞았네? 이러면 안 돼요. 가액이 아니라 차익이에요, 차익.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자 토지를 3년 부여했습니다. 장기부의 특별공제 몇 % 받을 수 있나요? 3년이면? 3년 몇 프로? 10%. 그렇게 하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양도 차익의 10% 그래야 돼요. 습관이 되게 무서워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얘가 양도 가액이라고 나오면 그게 눈에 보여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야 해놓고 얘만 3, 3은 10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얘만 보여요. 얘는 10번 읽어도 안 보여요. 그게 틀리는 거야. 근데 그걸 잘해야 돼, 처음부터. 그 제가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말할 때 10%, 10% 그러지 말고 양도 차익의 10%, 양도 차익의 30% 그래야 된다.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주택자에서 밑에 박스 있죠? 331페이지. 거기가 공제로 나와 있잖아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라고 돼 있죠? 물론 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도 몇 개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그걸 잘 물어보진 않고 얘만 대표적으로 알 수 있다니까. 그죠? 고가주택이 대표 주제다 해서 8%에서 24%부터 해서 얼마? 최대 양도차익이 80%고 그거 나머지 일반은 최대 양도차익이 몇 프로까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됐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뭐 기본공제 있죠? 여기부터 하겠습니다.